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언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성심성의껏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계약자와 사업자가 다르면 계약서 다시 작성, 명의 빌려준 뒤 생긴 아파트 처분하고 싶어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부업 사기 당했는데 피해 금액 돌려받고 싶어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의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보험금을 타냈다면 보험 사기에는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좀 사고의 원인을 허위 기재했다는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좀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보험대리점의 제주 지사장이에요, 이 피고인이. 그래서 자신의 고객, 이제 보험 고객의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넘어져서 머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그 해당 고객하고 그다음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와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상해 발생의 원인을 그냥 그저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또 특히나 응급 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을 시켜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270여만 원의 보험금을 이제 타낸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해서 피고인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 좀 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안들이 요즘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도 좀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약관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좀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약관에 이제 특별 약관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 등을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그 운전 중에 발생한 사건, 그렇게 된 상해에 대해서는 직접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킥보드를 타는 도중에는 상해 사고가 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약관이니까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설명을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하급심 판단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에 좀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보험금이 이제 정상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제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왜냐면 초진 차트를 누락하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유죄로 봤었는데요. 근데 2심 같은 경우에 1심을 파기를 하고 이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약관에서 이륜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 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보험 계약자나 피업 보험자에게 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보지 않아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된다.
특별 약관이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좀 들리는데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그러니까 지급을 보험사에서는 했었어요. 설명을 했었어야 되고 네. 이쪽에서는 이제 고지 의무가 있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지를 안 해도 특별히 그렇게 책임은 없다라는 내용처럼 좀 들리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약관에 있었어도 좀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를 속인 것이라고 좀 볼 수 없다는 이 내용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좀 뒤집은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대법원은 사실 1심이랑 좀 유사하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권리 행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권리 행사 자체가 기망 행위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권리 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이 피고인은 사실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유죄가 나왔다가 무죄가 나왔다가 다시 유죄가 나오는 유기. 야, 또 받아들이기도 좀 납득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판부마다 이렇게 판단이 계속 좀 달라지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이 기망 행위가 명백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이제 진료 차트를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또 이제 다른 사실관계에서 보면은 이 고객이 이미 다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럼에도 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보험 설계사와 일부 보험금을 받으면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공모가 돼서 이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이제 본 거고 이제 대법원은 권리 행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과 이제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라는 좀 2심의 논리가 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2심의 논리를 어찌 보자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니까 이 보험금을 설령 약간 다른 사유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니 그러니까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권리 행사와 이제 연결된 기망행위를 별개로 보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는 별개다. 왜냐하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기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라고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부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사실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차트 누락이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사기죄로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이제 사실대로 기재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숨기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가입자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사실 이제 보험 설계사를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한다 하시더라도 이제 약관 같은 걸 직접 좀 확인해 보시는 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들이 누락될 수도 있고 보험 사기에 또 연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제 좀 사실 설계사를 믿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약관도 너무 언제 다 읽어볼 시간도 없고 해서 아마도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판결을 봤을 때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만 했다면 이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누락했다면 저희가 설령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도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거짓을 고하지 않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 점포 하나 이렇게 세를 주고 있는데 예, 남편분한테 계약서는 쓰고 예. 부인분이 가게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예, 그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부인이 예, 남편분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예. 자기 앞으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자기 앞으로 해놨어요. 네, 계약을 변경했어요. 네, 네, 변경했어요. 또 예. 그러고 조금 지난 시점에 아파트가 여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예, 거리가 좀 번화해져가지고 예, 월세를 더 올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 계약자가 예. 요즘은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10년인데 예, 그 최초 계약자가 예. 중간에 부인분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네네. 자기 필요 의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네네. 최초 계약자가 남편분인가요? 아니면 부인분인가요? 네네. 우선은 사연을 좀 잘 들었고요. 뭐 계약갱 신청구권 이런 부분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좀 얘기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옆에 김동희 변호사님 계속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저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변경해서 썼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예, 예.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명의를 변경해 주셨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뭐 전대차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임대인 동의를 해주신 전대차는 건지. 아니고요. 네. 남편분이 이제 계약을 해놓고 부인분이 지금까지 이제 네, 사업은 하시고. 장사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네. 이제 바꿨는데 바꿨다는 게 그럼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신 거예요? 예예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명의도 지금 그러면 그 첫 최초에 그 남편분이 계약을 하신 이후에 명의가 부인 명의로 해서 3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다시 체결이 된 거겠네요? 예예예. 그렇죠. 예예. 그러면 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뭔가 그 안에 뭐 특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두신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것은 명의만 변경되는 것이고 뭐 임차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변경되는 거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것이다 라든지. 그때는 3년 시점에서 바뀌었는데 동일하게 갔어요. 그러고 3년 후에 여기가 아파트가 좀 들어와가지고 번화해져가지고 월세를 예를 들어 50만 원 받았으면 배로 100만 원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또 계약서를 그때 또 다시 썼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도 새로 체결하고 그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그 임대차 계약서로 해서 낸 예, 거겠네요. 그렇다면? 예예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제가 월세 들어오는 그걸 이렇게 봤더니 내내 최초에 계약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게 계속 그 입금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부인 앞으로 됐다, 남편 앞으로 됐다. 이렇게. 입금이 되었다는 얘기가 월세. 그러니까 월세가 남편 이름으로도 입금이 되고 이제 아내분 이름으로도 입금이 되고 네, 이랬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예.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좀 계약서를 명확히 보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네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이제 완전 아내분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이제 최초 계약 시기를 이제 그 기산점을 남편분이 계약했을 때가 아니라 아내분이 계약했을 때로 볼 여지가 있어요, 사실. 똑같이 했어요. 조건이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보통 그런 걸 할 때 이제 이게 동일하게 간다.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의 동일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그 계약서에 녹아 놓았으면은 그게 아마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주장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조건도 동일한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중간에 임대료를 조금 인상하고 한 거는 괜찮아요.
네네.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저희가 최초의 임차인이었던 남편과 이 부인이 임차하는 이 시점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냥 남편과 동일하게, 왜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남편 이름으로 하긴 했으나 사업자 등록도 하긴 했으나 운영은 실질적으로 아내분이 하셨다는 얘기를 네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임차인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그냥 명의만 단순히 변경된 그런 그냥 이어지고 있는 계약서다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명의 자체가 변경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약자 명의로 보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어떤 뭐 특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새로운 계약서로 볼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약사항을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그 네. 무료 법률 상담소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봤더니 네. 거기에서는 네. 그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계약서상 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나 보네요. 네네, 계약서를 갖고 갔어요. 그 남편하고 쓴 거하고 부인하고 쓴 걸 갖고 왔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거 똑같은 계약으로 본다. 부부는 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 부부간의 명의를 이전하고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온 유권 해석도 있기는 해서요. 뭐 네. 만약에 그 실제로 무료 상담을 가셨는데 그쪽에서 계약서를 다 확인하시고 좀 이거는 동일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네. 그 부분은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그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좀 하자면요. 업종이 동일합니까? 예, 업종이 동일하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네. 이런 거를 더 변경하거나 3년 뒤나 4년 뒤에 인테리어 변경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그런 거는 그냥 그 부인분이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업종 변경은 사업자도- 없었다는 거죠? 사업자도 똑같고요. 사업자도 그러면 남편 사업자고 와이프 아니, 부인 사업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두 제가 사 볼 적에는 네네. 계약서만 남편 앞으로 해놓고 예. 부인 앞으로 사업자는 해놨어요. 그러면 그 우리 상담자님 그 처음에 남편이 계약할 때 사업자가 아내 사업자로 하셨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네. 계약할 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부인 앞으로 사업자로 사업자 했다는 등록이 거군요. 되어 예. 있었다는 얘기셨군요. 네네네. 아, 그렇다면 더더욱 또 좀 이 동일성을 주장하기가 용이하시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남편분의 아예 사업자 등록 남편분 그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가 바뀌었다고 하셨어가지고. 네, 바뀌었다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계약자만 그 남편분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길래 많이 나온다고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바꾼 이유예요. 그러면 사실 최초에 계약할 때는 남편분이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아내분이 만약에 아내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예, 사업자 지금까지 등록 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본인 명의로 된 전차나 임차 계약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전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초에. 네네. 그때 동의를 하셨을까요? 임대인 동의를? 그거는 오래돼서 아마 근데 하시지 이제 않았을까. 남편하고 아내가 어쨌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이 합법이니까 네네. 그냥 아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남편 명의로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해서. 그거를 제출해가지고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내 명의로 어쨌든 사업자 등록하고 아내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아까 저희한테 사업자 등록을 중간에 3년 뒤에 변경했다고 한번 말씀하셔갖고 네. 계약서만 된다. 임대차 계약만 변경하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사실관계를 들어봤을 때는 예. 이게 뭐 명의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남편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부터를 이제 기산일로 해서 10년을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지금 좀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은.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기준으로 10년이시니까 이제 그때 더 이상 갱신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어쨌든 궁금하신 점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사실관계들을 여러 개 보고 계약서도 다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뭐 갱신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더 중요한 부분들은 가까운 또 변호사님들 찾아뵈셔가지고 전문가 의견 또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른 건 없어요. 네. 저희가 그 전화 끊고 제가 김동희 변호사님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도움 되실 만한 얘기 좀 나누고 전화 이제 상담 마무리 할 테니까요. 어쨌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사실 임대차 계약 아까 또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었던 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대차로 또 넘길 수도 있잖아요. 네, 좀 그렇게 또 생각을 그런 했는데. 생각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확확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인테리어 변경도 없었고 사업자 등록 관련된 부분도 사업자 명의도 변경이 없었고 그냥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남편 명의로 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남편 앞으로 사업자를 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말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질문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자님께서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아내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왜 남편 명의로 세금이 더 나오냐.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서 예리하시네요. 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뭔가 남편 사업자 명의를 뭔가 쓴 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말고 여기 말고도 지금 여러 점포를 하고 계신다든지 네. 저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좀 그럴 수 판단을 있죠. 했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분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3년 후에 전부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라고 저는 이제 처음에 최초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그건 아니고 애초에 임대차 계약만 남편분 명의로 하셨고 사업자 등록부터 최초로 이제 부인 명의로 계속 하셨다고 하니 이 점포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세금까지 고려를 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남편분은 다른 사업을 좀 많이 맞아요. 진행하고 있는 있는 게 것 같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어쨌든 그 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점포에서도 남편 명의로 잡히는 소득이 소득이 뭐 있으니까. 기타 소득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 소득 이런 임대 소득 뭐 이런 걸로 임대 소득은 없겠죠. 어쨌든 그런 소득이 네.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이슈를 얘기하셨겠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 궁금증은 또 하나가 사실 아까 여쭤보진 않았는데 월세가 남편 명의로 들어오다가 와이프 명의로 들어오다가 또 남편 명의로 들어오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혼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3년 동안은 남편 명의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지금 동안은 또 아내 명의로만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편 명의랑 아내 명의가 혼재돼서 뭐 이번 달은 남편 명의로 들어왔다가 다음 달은 뭐 아내 명의로 들어오면서 했다면 훨씬 동일성 확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임대차 계약의 이제 동일성 내지 이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분 명의로도 월세를 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무래도 계약 명의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월세를 남편분 명의로도 보내시고 이제 부인 명의로도 보내셨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이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10년의 기산점을 남편분이 최초로 계약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논의와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부가 만약에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면 네네. 이런 논의 자체가 거의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어차피 남편이 임대차를 하든 아내가 임대차를 안 했든 어차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고 명의만 뭐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차는 남편으로 하고 공동사업이면 어차피 둘 다 책임이 되니까
10년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초 계약 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계약 시부터 둘이서 공동으로 사업한 거라면. 아 근데 실제로도 제가 이제 뭐 이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아내분 명의로 바꾸시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뭐 사실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뭐 판례나 이런 재판을 해보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누가 이 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질적 네, 권리가 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형식적인 어떤 표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입증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담자님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네. 충분히 그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시고 남편분이 최초 계약했던 시점부터 10년을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담자님한테 오늘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들이 아니었을까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곧 70대가 되는 남성입니다.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를 잠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개월만 쓰고 원상복구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사기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수감 중에 간암 시술을 받고 가석방 상태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지인은 제 이름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 거래에 이용했더라고요. 결국 아파트 2채가 제 명의로 등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산 것도 소유한 것도 아닌데 등기상 제 명의로 돼 있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생계도 어렵고 병원비를 내기도 벅찬 상황인데 이 명의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 부동산 명의를 없애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명의 신탁 관련된 부분이 사실 범죄에 많이 이용당하는 범죄의 좀 원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실명법이 생긴 이후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명의 대여 같은 거 좀 안 하시는데 종종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을 보니까 지인이 상담자의 이름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부동산 등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상담자는 법적으로 좀 어떤 책임을 지게 된 건가요? 네, 이제 변호사님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사실은 예.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형법상으로 사기 방조가 되기도 하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바로 되기도 해요. 이제 예. 명의를 대여해 주신 것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명의가 불법 자금 거래나 뭐 사기, 뭐 대출, 뭐 또는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명의자 본인도 이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선고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사기 1년 6개월이면 결코 적지 않은 약간 네,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 부동산 명의를 빌려줌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피해자가 좀 있는 발생한 것 것 같아요. 이 실제로는 상담자님 소유가 아닌 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명의 수탁자이신 거잖아요. 예. 이제 명의 수탁자이신데 그냥 등기소에 단독으로 사실 말소 신청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수탁자도 명의 수탁자도 이제 법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인이 네. 무효인 등기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판결을 신청을 하시면 그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는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등기 말소 소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명의자가 좀 상담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좀 따로 있다는 점을 좀 입증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원인 무효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네. 이제 그러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어떤 뭐 채팅 내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거래를 하신 게 아니니까 자금이 오간 적도 없다는 내역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사기죄로 이제 이미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판결문을 같이 내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사기죄로 좀 처벌을 받은 상황인데 부동산 등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판결 재판 얘기는 해주셨는데 좀 오기정정 아니면 뭐 정정 신청 이런 거는 좀 할 수 없습니까? 말씀하신 거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정정을 별도로 좀 진행할 수 있는가? 그냥 바로 부동산 예, 등기를 등기만, 정정을 예. 이 판결을 뭐 기반해서 재판부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정정 신청이라는 게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정을 말소라고 이제 말소를 해야 된다. 네, 말소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그냥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첨부를 해서 근거가 있게 이제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진명등 소이등 그러니까 진정명의 등기 네네.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했는데 말소 등기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소유권 가져가라 실제 소유자한테 가져가라는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좀 가능할 거는 같은데 그냥 간이하게 등기의 명의자만 변경할 수 있는 정정 신청이 혹시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네. 좀 잘 생각 못했던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해하신다고 좀 시청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별도 정정 신청이 좀 가능한가를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어는 봤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해본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긴 했었어요. 아마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좀 받아야 되니까 아마도 재판을 해서 등기 명의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등기가 실체를 표상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을 통해서 아마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거나 말소 등기 청구를 해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또 듭니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소 등기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가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왠지 제 생각에는 상담자님은 지금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고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적어도 이분의 등기는 아니다.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정도는 증빙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소 소송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을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말소 소송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가장 실효적인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명의로 좀 부동산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복지 혜택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좀 얘기해 주시는데 이 경우 행정기관에 좀 이 재산을 좀 제외해가지고 복지 혜택을 좀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재산 제외 신청을 따로 한다는 이제 신청서가 있는 건 제가 이제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회보장급여 같이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재산을 명시하거나 이제 재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적게 되는데 그 서류에 이제 이게 실제로 내 명의지만 명의지만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분이 이제 기초 수급자로서 어떤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할 때 그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이 재산이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급여 신청서에 이제 변경 신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사기를 당했고 실제로 재산이 없는 상태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형식적인 부분들을 관공서니까요, 당연히 뭐 무시할 수가 없죠. 허위로 네. 뭐 지급되거나 이럴 수는 또 없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증빙은 당연히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제외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장담을 할 수는 그렇죠.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부동산 한번- 명의가 어쨌든 그 사람 네 명의로 되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의를 빌려간 좀 지인이나 제3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그들에게 좀 손해배상이나 명의 정리를 좀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부분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진정명의 예, 회복도 예, 예.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미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제 수감 중이라고 하셔도 저희가 이 소 제기를 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의 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하신다면, 왜냐면 이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이라든지 아마 세금도 나오셨을 거예요. 등기가 그러겠죠. 명의가 예.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면 이 손배 청구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그분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신 분 명의로 있는 재산의 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좀 상담자님께서 투병 중이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뭐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소등기 청구나 이런 어떤 재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제 이런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제 외면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중위 125%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추고 계신다든지 이제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한 아마 월 200만 원 이하의 네. 근로자이실 거고요. 네. 또 소득이 없거나 이제 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서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대상자에 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무료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지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실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좀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60대 남성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몇 년 전 고비가 있었던 건 대충 압니다. 그때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결사반대했고 수중에 현금도 없어서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미안하고 마음에 걸려서 가끔씩 만나서 밥이랑 술 한 잔씩 사줬네요. 그러고 별말 없기에 이후 사업이 좀 풀렸나 했는데요. 한 달 전부터 대부업체에게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제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 친구가 사채를 빌렸는데 업체 측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들 연락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 중학교 동창 몇몇도 대부업체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 추심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친구가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추심업체들이, 대부업체들이 친구 전화번호 가지고 친구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안 갚는다는 식의 말을 하는 행위가 불법 추심에 우선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좀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러세요? 네, 전화를 사실 받아봐서 그래요? 이제 아마 이 이제 행위가 대부업체가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유발을 해서 이제 채무자로 하여금 친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수치심에 빠르게 갚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의 행동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물어봐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런 예. 법률도 있습니다. 그쵸. 이제 예. 그에 따르면 이제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령상으로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채권 추심을 위해서 뭐 관계자들에게 뭐 혹은 이제 관계인에게 방문을 해서 네. 어떤 말, 글, 음향, 영상, 뭐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 어떤 채무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자가 이런 그 채무자의 채무 내용, 그다음에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네.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불법 추심, 불법적인 행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네. 전화하시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채무 내용이나 신용 관련된 부분들도 다 개인정보에 네, 좀 해당이 맞습니다. 돼서 부끄럽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이제 저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집에 찾아가서나 아니면 네. 주변 분들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뭐 하면서.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받아봤습니다. 그 친구가 수치심을 좀 느끼라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회사 동료였는데 이제 아 제 진짜요? 그 지인 번호 한 9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정보가 넘어가 있었고 사실 그 부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좀 일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좀 받는 경우가 지금처럼 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락이 오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좀 신고를 하면 될지 아니면 신고 후에 또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일단 당연히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녹음을 좀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고 예. 이제 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 이제 1332번인데요. 예. 네, 여기에 전화하셔도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대부 업체가 이제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심한 경우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대부업체를 좀 신고를 했다가 친구분이 불이익이나 좀 보복을 당할까봐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려는 이제 사실은 되죠. 우려는 되지만 그냥 이제 법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친구분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나올 일은 예. 받을 일은 없고요. 예. 이제 오히려 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좀 이제 보호 아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걱정보다는 신고를 하시면 친구분도 오히려 불법 추심에 대해서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면 또 보복범죄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대부업체로부터 추심 전화가 계속 온다면 이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즉각적으로는 사실 뭐 저희가 직접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예, 것이고, 예, 예. 네.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불법 스팸 신고 제가 번호를 또 찾아봤어요. 예. 이제 11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19가 아니라 118인데, 예, 118 이요. 네, 거기다 이제 불법 스팸 신고를 또 하게 되시면 그대로 차단이 되기도 한다고 네. 하고, 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대부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그만둬라. 계속 전화를 네. 한다면 나는 신고를 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이제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네. 법적 보호 아래 이제 금감원이나 경찰서 신고하시는 것도 법적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채권추심법에서 야간 추심이나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좀 대부업체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추심 행위 어디까지 그 범위가 해당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사실 법령이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제 예. 뭐 그걸 상식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제가 예. 일반적으로 드리자면 일단 무조건 채무자 본인에게만 이제 채권 추심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뭐 말씀하신 드라마나 이런 데처럼 뭐 나와서 협박이나 폭언 등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간도 안 돼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시간대에 네. 뭐 너무 이른 시간도 안 되겠죠. 이제 주간에 이제 합리적인 시간대에 찾아가셔서 어떤 폭언이나 압박 없이 진행을 네.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돈 받기가 상당히 좀 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의 조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요즘은 더더욱이 채권 추심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변호사들이 개입이 안 되면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연자제 금지가 있는 또 국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나 어떤 보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잘려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채권 추심 당하신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뭐 회생 파산 제도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시면 채권 추심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들하고 좀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좀 추가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래서 변호사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추심 전화나 어떤 이런 문자에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채권자는 법이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연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면 불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이제 보호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차분하게 문자나 통화 내역 등들을 이제 확보하셔서 어떤 증거 확보에 더 오히려 힘쓰시는 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보호받는 길이라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채권 추심에 좀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소일거리를 찾게 됐는데요. 휴대폰 메시지로 누구나 가능한 부업이라는 광고가 와서 연락하게 됐고 당담자와 대화 후 SNS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처음엔 쇼핑몰 리뷰를 하는 간단한 미션이었는데요. 정상금이 바로 들어와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금액이 커졌는데요. 갑자기 미션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추후 미션에 성공하면 환불이 된다고 해서 위약금까지 냈는데 그날 이후 채팅방이 사라졌고 담당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게 부업 사기라고 하던데요. 미션 참여 금액과 위약금까지 해서 손해본 액수가 800만 원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드네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업 사기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정주부가 그래도 집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런 행위들을 하다가 좀 상처받는 경우들, 네. 힘든 상황들 좀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업 사기 관련된 부분 어떻게 좀 이런 방식만 있습니까? 보통 어떤 방식입니까? 저 요즘에 이제 뭐 어떤 활개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워낙 예.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광고를 띄우는데 뭐 손부업 뭐 사기, 뭐 볼펜 부업 사기, 그러니까 방식이 이제 손부업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되게 쉽게 단순히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요. 어찌 보면 이제 부수적인 부습을 내고 싶어하는 예. 오히려 열심히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맞아요. 굉장히 이제 그 매력적인 광고를 이제 내보낸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처음에는 몇만 원을 실제로 벌기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치만 이제 조금 돈을 벌고 나면 갑자기 이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선입금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걸 하려면 뭐 장비 구입을 해야 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교육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면 연락이 끊기고 생각보다 큰 금액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업을 가장한 사기 수법, 이제 광고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시고 네. 잠깐 돈을 벌다가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내게 되는 이런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알바나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사기를 치는 건데 부업 사기나 이런 재택 알바 사기는 형사상 어떤 제목에 좀 해당됩니까? 이게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이제 당연히 사실 사기죄에 해당이 되고요. 예. 저희가 그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예. 그다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당연히 지금 기망이라는 게 이제 거짓말이나 허위 행위로 사실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허위 광고거든요. 예. 사실 부업 사기, 그러니까 부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기이기 때문에 그 기망행위에 충분히 해당을 하고요. 지금 이 사안만 보더라도 약 800만 원 정도의 지금 예. 손해를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재물의 피해까지 보셨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이 800만 원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증거 자료를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증거 자료를 좀 확보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아무래도 채팅 내용이라든지 뭐 예. 송금을 실제로 뭐 한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가 800만 예. 원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계좌번호를 분명히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해자가 좀 검거가 된다면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좀 돌려받기 위해서 형사 재판을 좀 하는 게 형사 합의를 좀 하는 게 좀 좋을지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을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는 게 좀 좋을지 어떻게 배상명령 신청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배상명령 신청은 이제 저희가 형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이 배상 판결까지 같이 내려달라라는 이제 명령을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예, 예.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가 국내법상 보이스피싱은 바로 그 은행 계좌를 이제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사기들은 저희가 바로 그 동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계좌를.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합의는 돈을 없는 경우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 명령까지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배상 명령 신청으로 상담자님께서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법률 상담 계속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연락 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계속적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